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 김원입니다. 오늘 벌써 토사팩트요.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야, 이것도 정말 오래됐네요. 제가 처음 이루미스테리 극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이루미스테리 극장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인기를 나름대로 얻어서 제가 토요사건 팩트라는 컨텐츠도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야, 이제 이게 벌써 19번째 시간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아마 방송에 있는 방제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썸네일 어그로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께 미리 제가 고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아는 거라서 재미 별로 없겠다. 아니요, 착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게 될 이 일본 최대 의문사, 바로 일본 그 후쿠시마 정화조 미스테리입니다. 정화조 미스테리라고 해서 나 이거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영상적으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거 이미 봤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난 이거 또 봐봤자 똑같은 거 또 보는 거니까 재미가 없겠지 라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 뒤로 가기를 누르실까봐 잠깐만 붙잡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내용은 아마 새롭게 듣는 내용도 있을만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 컨텐츠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일명 구글을 돌렸죠. 이번 컨텐츠는 정말 제가 일어를 거의 못하지만 google.co.jp를 다 털었고 모르는 일본어를 검색까지 하고 번역기 돌렸을 때 이해 안 가는 건 전부 다 하나씩 대조를 해가지고 찾아서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옛날부터 알았지만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고 이해하는 데까지 꽤 오래 걸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좀 소중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1989년 2월 28일 화요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후쿠시마현의 다무라군입니다. 다무라군의 한 초등학교 근무하는 여교사의 입장으로 같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여교사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냥 저녁이 되어 일을 끝내고 학교 옆에 있는 그냥 여교사 숙소로 그냥 향했을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화장실로 향한 여교사는요, 화장실 변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교사 화장실 실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수세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수세식 이런 변기 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로 뭐였냐면 남성의 구두입니다. 남성 구두 한 쪽이 보이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 남성 구두가 보이지? 여긴 남자 구두가 있을 장소가 아닌데? 왜냐면 여자 화장실이고 남자 구두가 이 안에 빠질 리도 없고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1989년 당시에 이 미야코치촌과 같은 이런 곳이요. 이런 곳에는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이 완성이 안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화조 있죠. 정화조를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요. 주기적으로 업자가 와서 이제 오물을 퍼갔는데 한국도 옛날에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아마 이제 좀 예전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수세식이라고 얘기하죠. 정화조가 와서 직접 다 나머지를 퍼가는 이런 구조가 좀 많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모양이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이제 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팩트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많이 얘기하는 걸로 같이 한번 토대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화들짝 놀랐던 이 여교사는 너무너무 놀래서 안에 무언가 신발이 있었다는 걸 의심을 하게 되고 아까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 정화조 쪽으로 가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문이 열려 있었고 뭔가 이상해서 그 안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무언가 놀래서 너무 어이가 이상하니까 바로 여교사는 당장 학교로 뛰어갔고 남아있던 교감 그리고 동료 교사한테 그 사실을 알렸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리고 소방관이 긴급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찰관과 그 다음에 소방관은 이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경찰관과 소방관은 발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꺼내려고 했는데 정화조가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좁잖아요. 되게 좁은 공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서요. 정화조를 파내고 깨 부신 뒤에 정화조의 모양입니다. 실제 이거 정화조를 그대로 꺼내서 부시고 시신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발달 단계를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건 발달 단계. 1989년 2월 28일 날 발생했던 사건이고 후쿠시마현의 다무라군이었던 겁니다. 여교사가 직접 찾았던 거고요. 여교사가 화장실 변기에 가서 확인했다라는 부분인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존하는 공간일까? 저는 항상 조사를 하기 전에 무언가 실존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를 항상 떠올립니다. 혹시 실존하는 공간이 아니면 조사할 이유도 없거든요. 왜냐면 거짓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기사에 나왔던 모든 공간들을 하나씩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힌트, 후쿠시마현 그리고 다무라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일본의 다무라군으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무라군으로 갑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곳이고요. 바로 되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소규모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무라군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다무라군에서 초등학교 있죠. 실제 초등학교 여교사라는 힌트만 있어서 여기에 과연 초등학교가 어디 있을까를 다 찾아봤는데 결국에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다무라군에 있는 초등학교는 바로 이 초등학교 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초등학교고요. 이름은 이렇게 배치됩니다. 바로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엘멘트리 스쿨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초등학교에 대한 여기 다무라군에 있는 요 초등학교. 아마 여기서 발생된 일. 그리고 하나 더. 이 다무라군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017년임에도 불구하고요. 발달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가지고요. 저희가 과거로 좀 돌아가 볼 건데 최대 맥시멈 날짜는 2010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은 아예 사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2010년까지 거슬러 오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약간 후진 곳입니다. 굉장히 후진 곳. 제가 이 2010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약간 농촌지대고요. 무언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발달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제 숙소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 맞은편 쪽 그리고 요 밑에 쪽에 있는 여기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근처로 한 요쪽이 기숙사일 확률과 요 위쪽의 기숙사일 확률, 교원들이 머무는 요쪽일 확률, 아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교원이 머무는 곳이 아닐까라고 현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사건의 발생지는 요 세 곳 중에 한 곳이며 이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여교사의 이야기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무언가 되게 옛날의 이야기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좀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안에 정화조 안에서 사람이 죽은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화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란 원통의 모양으로요. 동그라미 3개가 연관된 모양이고요. 보시면 직각의 형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직각의 형태입니다. 이제 요 모양을 그대로 해서 경찰들이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 건가? 많은 분들이 봤던 아마 사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조 발견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실제 키는 약 170cm의 남자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화조의 모양은 아까처럼 이렇게 원의 모양을 띠게 되는데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정화조가 지름이 약 36cm.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화장실 수세식의 모양도 원래는 36cm가 맞지만 거기에 이제 변기가 놓이다 보니까 실제 통로는 20cm의 크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 안에 사람이 저는 쭈그리는 자세로 모양으로서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 돌아가신 분이요. 윗옷 있죠. 윗옷은 벗은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윗옷은 벗은 상태로 돌돌 말아서 가슴에 굳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렇게 가슴에 이게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시신을 다 부셔서 꺼내고 난 다음에 호스로 오물을 다 세척하고 난 뒤 소방서로 옮겨서 또 씻었다고 해요. 또 씻기고 의사 시신 검안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검안 시신 사인 조사서가 바로 여러분께 아까 보여드린 바로 이것입니다. 사인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실제 사연이 밝혀지게 되는데 의사가 내린 사연은 뭐였냐면 저체온으로 인한 동사. 왜냐면 이게 2월 28일 한겨울이잖아요. 2월 28일 한겨울이어서 저체온으로 인한 동사 및 흉부순환 장애라는 것으로 판명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흉부순환 장애라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좁은 정화조 속에 들어가서 추운 날씨에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 사람이 저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 의문점 맞아요. 아니 저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라고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런데요. 네, 산채로 들어간 거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쳐요. 그 다음 경찰은 이게 누구인지를 찾은 겁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누구였냐면 여교사 숙소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사는 26살. 뭐 외부에서는 SC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 이름 야마모토 기요시입니다. 야마모토 기요시 씨가 여기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웃긴 건 뭐였냐면 몸 안에 상처 하나 없어요. 그냥 무릎이랑 팔꿈치 정도가 몇 번 까진 것 빼고는 어떠한 외상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아예 끝낸 거죠. 26살 야마모토 기요시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보고 곧바로 사인을 발표합니다. 사인을 딱 보자마자 그냥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야마모토 기요시는 약간 변태적인 습성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정화조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여교사들이 머무니까 여교사들의 이제 성기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렇게 갇혀서 얼어 죽은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렇게만 발표하고 그대로 사건을 묻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그냥 변태적인 생각으로서 한 일이다, 범행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고사 처리한 거죠. 근데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곧바로 가족 및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반발했냐면 일단 이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모시고 4명이 같이 생활을 했고 스포츠 및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얘기한 건 이 청년이 평소 행적 자체는 감수성도 풍부하고 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도 했고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후쿠시마 원자력 제2발전소 있죠. 거기서 유지 보수했던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굉장히 활달하고 예의 바르고 인기도 많았고 행사나 결혼식 사회 부탁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촌장 선거 있잖아요. 각 촌마다 장을 뽑는 총장 선거에서 실제로 어떤 후보의 참조 연설을 맡을 정도, 그러니까 부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좀 나름대로 알려지고 나름대로 좀 인기가 많았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른 생활을 했던 이 청년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변태적 행위를 위해서 정화조로 들어갔다? 모든 지역 주민 및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경찰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한 그 사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기각을 하고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실제로 제시를 했던 자작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노래를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작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작시입니다. 내 말을 듣고 운 녀석이 한 명. 나를 원망한 녀석이 한 명. 그렇지만 실로 나를 잊지 않아줄 녀석이 한 명. 내가 죽으면 치자나무 꽃을 장식해줄 녀석이 한 명. 하지만 모두 합쳐 단 한 명. 그것은 누구란 말이냐. 라는 자작시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경찰이 밝힌 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 반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경찰 진술의 의문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경찰 진술의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변태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정화조를 저렇게 들어가서 밑에서 봤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두운 공간에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누워 있는데 위에 어두운 사람이 빛을 가릴 거 아닙니까? 빛을 가리고 그 위에서 자신의 용변을 보게 된다면 그 용변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어두운 상태에서 보면 그게 상대방의 그 성기가 보일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수세식이잖아요. 수세식이기 때문에 빛이 아예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에 쌀같이 빛을 가려버리면 이게 정말 노출될 수 있는 빛인가?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위에서 그 일명 위에서 이제 약간 그 사람의 이제 소변이라던가 이런 변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게 있는 상태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사람이 올 줄 알고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판단했을 때 정말 상식적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변태적 속성이 있다면 옆 칸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추운 날 왜 옷까지 벗고 저 안에 들어갔냐는 걸 또 한 번 진술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의문점이 맞아요. 왜 굳이 자기 옷까지 벗어 던지고 왜 저 안에 기어 들어가서 왜 저런 행위를 했을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에요. 뭐였냐면 구두가 한 짝밖에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안에 있는 시신이 가지고 있는 구두는 한쪽이에요. 한쪽. 근데 나머지 신발 한쪽에 대한 행방을 경찰에 찾게 되는데 집 근처 제 방입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 잘해야 돼요. 집 근처에 있는 제 방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까 집 근처가 한 10분 정도의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집 근처 제 방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피해자 발바닥에 그러면 한쪽은 신발 한쪽은 신발이 아니었으니까 뭐 이게 흙먼지 같은 게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전혀 깨끗한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이 깨끗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한 발로 깽깽이를 치고 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 더. 이제 또 하나 더입니다. 뭐냐면 시체가 굳은 강직도 있죠. 시체가 굳은 강직도를 확인해보면 이 청년의 사망 시기는 28일부터 2일 전인 26일 정도로 추정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청년이 2월 24일 이후부터 행적이 확인이 안 돼요. 2월 23일 선배 송별회다 라고 얘기해서 그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집에 오고 나서 2월 24일 오전 10시에 아버지한테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뒤 사라지고 행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발견된 게 일명 정화조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승용차 있죠. 승용차는 이 여교사 숙소 근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곳 근처에서 발견이 됐고 열쇠는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난 걸까요? 여기까지 어쨌든 차를 끌고 왔다는 얘기는 맞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 더. 신발 한쪽이 제 방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사망 추정 날짜도 그렇고 그럼 사망 추정이 26일이면 28일까지 그 사이에 약 이틀 정도는 살아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그 안에 뭘 하고 있었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입니다.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홀의 직경은 36cm입니다. 36cm. 일본의 25세에서 29세 사이의 평균 남자의 키 있죠. 저때 당시. 그래서 평균 남자의 어깨 평균 사이즈는 40.4cm라고 합니다. 그럼 36cm라고 하면 실제 성인 남성의 어깨 사이즈보다 더 좁은 곳이에요.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이고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저걸 정말 자기가 이렇게 줄이고 억지로 저 안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정말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납득이 안 가는 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안에 저런 모양으로 정화조에서 들어가려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주선을 탑승하듯이 몸을 거꾸로 뒤집어서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앞에서부터 다리를 먼저 넣고 들어가면 저렇게 돌 자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머리부터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머리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난해하다라고 경찰 진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경찰은 분명 이제 저 변태적 행위를 위해 들어갔다가 사고사를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저게 정말 변태적 행위를 위한 거라면 저 모양 저 그대로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 20cm로는 못 들어갔을 거예요. 20cm로 몸이 안에 껴서 들어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깝고, 저건 모양 자체가 정화조에서부터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건데, 정화조에서 들어갔는데 거꾸로 들어갔다고요. 자기 머리부터 집어넣어서 거꾸로 들어갔고, 또 옷도 벗고, 한겨울에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걸 둘둘 말 상태로 자신의 몸을 구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서 그걸 보려고 했다. 정말 납득이 될 만한 이유일까요? 과연 저게 가능한 얘기일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맞죠? 너무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발표한 바도 분명히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할 얘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고민을 했던 건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유가족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뭐 평상시 행실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평상시 행실이 되게 좋다 하더라도 문제는 사람의 약간 사이코적인 느낌 있잖아요. 중국에서 얼마 전,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중국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어요. 이제 DNA 검사하다 잡히게 됐는데, 그 사람도 평상시에는 이제 마을 사이에서는 자제들도 좋은 명문대를 보낸 굉장히 유능한 아버지로서 알려져 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연쇄살인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다, 뭐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만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빼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사람이 성향, 그 사람이 원래 살았던 걸 다 빼놓고서 봐도 이게 들어가서 이런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의문인 거예요. 이제 가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모든 사람들은 타살을 주장합니다. 유가족들은 타살을 주장하게 돼요. 그 타살을 주장한 근거에 타살이라면 총 3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명. 첫째, 바로 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 한 촌장 후보의 찬조연설을 부탁받았지만 이 촌장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 기요시 씨는 이 사람의 찬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겨서 뭔가 암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촌장 하나 뽑는 거 가지고 그걸 찬조연설 하나 안 해줬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너무 비약 아닐까? 라고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좀 신기했던 건데, 발견한 여교사랑 실제 이 피해자랑, 이제 뭐 피해자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 피해자랑 아는 사이예요.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교사였던 그 23살 A씨와 기요시 씨 26살 이 남자는 서로 원래 알던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 23살 여교사의 남자친구 있죠? 남자친구와 친구가 바로 이 기요시 씨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교사한테 의문의 장난 전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교사의 그 남자친구 애인이 장난 전화를 녹음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서 자신의 친구였던 기요시 씨와 함께 같이 조사를 하고 차봤고, 그 돌아가신 그분은 난 이게 누군지 알 것 같아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죽은 게 아닐까? 그게 두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지금도 화제가 된 이야기 중에 하나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1989년에 있었죠. 이 사건이 터진 뒤 22년 뒤입니다. 22년 뒤에
제2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합니다.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방사능 유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때 당시에 1989년 당시에 이 청년은 유지보수 담당이었어요. 그 제2원전 거기에 유지보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1989년 1월 6일에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순환 펌프에 부품이 깨지며 부품 일부가 원자로로 들어가서 1988년 연말부터 경보가 계속 울렸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서 계속 있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책임자는 10년 휴가를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대신 맡았습니다. 2월 28일이니까 그 이름이 스스무입니다. 스스무. 근데 이 사람은 책임자도 아니었지만 그 난리가 난 걸 가지고 도쿄전력에 소환돼서 추궁을 받고요. 이분이 돌아가는 길에 우에노역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스무라는 사람이 기요시의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였대요. 그래서 기요시가 그 죽음을 보고 이 죽음을 파헤치다가 뭐 도쿄전력을 이제 적으로 만들어서 혹시 의문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는요, 폭발 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 현장 감독이었던 히라이 노리에오에라는 사람이 이미 1996년 이미 뭐 폭로한 적도 있고, 근데 그걸 발전소가 쉬쉬한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쉬쉬하다가 결국 2011년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건하고 다시 한번 연관이 되어서 1989년에 묻혀있다가 이게 2001년 이후에 갑자기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이야기를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닌가. 속된 얘기로 일이 점점 커진 겁니다. 일이 점점점 커졌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이야기까지 나간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던 직원이었고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를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의문사를 당한 것이다 까지 이야기가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이렇게 의문사한 사람 하나 이야기가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폭파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어마어마한 일본의 최대 의문사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유튜버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어디서든 보셨을 만한 내용을 다 안내해드린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겁니까? 너무 똑같다면 이제 김원의 방송으로 가봐야겠네요. 제가 이 조사를 하다가